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세 자매가 처지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유서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금 사망을 두고 여러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던 백기종 팀장, 그리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신 노규식 박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사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자매의 죽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부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부검이 결과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넷째 그 자매 세 자매 중에 이제 다섯 자매 중에 셋째, 넷째, 다섯 자매가 주검으로 발견이 됐는데 셋째, 넷째가 2분 간격으로 투신을 해서 다발성 자상 등 쇼크사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막내딸인 다섯째 자매는 경부 압박 질식사. 그래서 이제 자교사라는 말인데 본인이 직접 그 목을 매달아서 그 숨을 거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그 다른 외부인이, 그러니까 외부인이라고 하면 자매들이죠. 그분들이 혹시 동생의 자살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투신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 부분을 수사를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두 명은 12층에서 어제 떨어져 그렇습니다. 숨졌고 막내 여동생은 뭔가 목에 졸린 흔적이 나왔다는 건데 경찰에서는 넓은 스커프, 여자용 넓은 스커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커프가 덮여져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수사 경험칙상 언니들이 그 자살 죽음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비극적인 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니들은 투신을 한 거고 이제 막내 여동생은 집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좀 이례적인 좀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동반 자살이 이제 얼마 전에 그 5월달에 부산 센텀시티에서도 있었던 5명의 동반 자살, 뭐 또 몇 군데 있었죠. 그런데 보통 이 언니, 동생, 자매가 셋이 한꺼번에 동반 자살하는 경우는 그다지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근데 동생이 그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약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질환이 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3명이 동시에 투신을 한 건 아니고 2명이 투신을 하면서 막내 동생에 대한 어떤 조력을 해주고 사망을 한 건데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신 상태에서 바로 어제 당일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마 며칠 전부터 이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를 아마 서로들 의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흔적에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 세 자매가 유서를 남겼지 않습니까? 각자 뭐 썼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경찰이 초기에는 생활고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 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의 말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3가지로 좁혀집니다. 쉽게 말을 하면 상대적 빈곤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직. 이 3가지가 겹쳐진 건데요. 실직은 무슨 얘기냐면 시차를 두고 3개월, 4개월 전에 이미 다니던 보육 그 교사, 그 폐원이 되면서 그만두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매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취업이 안 된 상태고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포장마차로 5자매를 키우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 얼마 전서부터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하면 호스피스 생활을 하신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은 환자 간병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수입으로 세 자매를 같이 생활을 하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보육교사를 하고 싶었지만 역시 현실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막내딸의 일종의 개인적인 신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병과 그다음에 상대적 빈곤감 대부분 이 자매들이 외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에서만 대체로 생활을 했다는 측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상당히 있었을 걸로 어머니 수입이 크지 않은 네. 상태에서 이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이런 그 슬픈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네.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유서의 내용이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유서 내용을 좀 보시면요. 네. 사는 게 힘들다. 그리고 어머니께 불효를 저질러 죄송하다. 화장해서 뿌려달라. 이런 내용이 좀 공통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노육식 박사가 보시기에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이 생활 스트레스, 이를테면은 가족 중에 중병이 있어서 간병을 해야 되거나 내지는 실직이나 해고, 사별 같은 것도 자살의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네. 명확치는 않지만 이런 생활상의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끌어지게 된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가족, 특히 이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네. 어머니가 딸 5을 키운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딸들이 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어머니한테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한번 사람을 침범하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은 예. 자기가 그 스트레스로 받는 고통이 너무너무 커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몇 번씩은 생각을 했겠지만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세자매 이제 어머니 박 씨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빚에 몰리거나 생활이 크게 쪼들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였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집이 아버지는 25년 전에 네. 일찍 사망을 하셨고 네.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5자매를 키우셨는데 사실상 어머니가 동네에서 20여 년간 포장마차를 운영을 하시면서 키웠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자식들이 딸들이 취업을 했지만 그러나 그 취업을 해서 도운 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 다시 실직을 하고 또 하고 싶었던 게 보육교사를 자격이 있으니까 예. 보육원 운영을 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현실대로 안 됐다. 그런 측면에서 애출도 자제하고 뭐 검소한 생활을 했지만 상대적 빈곤감을 느꼈을 거로 보거든요. 예. 그리고 취업도 다시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감정 또 어머니가 혼자서 네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벅찬 걸로 주변에서 알려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매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역시 세 가지로 귀결이 된다. 바로 상대적 빈곤감인 경제 문제, 예. 그다음에 실직 문제, 바로 신병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네.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왜 희망을 갖지 못했을까?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살이라는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삶의 목적이라는 게 너무 한 가지로 획일화돼서 물질화되거나 사회적 성공만을 바라게 되면은 그것이 좌절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기가 어렵겠죠. 예. 또한 그 사회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성공에 대한 희망을 뺏어간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이런 스트레스가 자꾸 장기적으로 반복됐을 때에는 예. 자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혼인 여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 불화라든지 이에 따라 우울증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는 없는지. 물론 예. 이 가족 간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살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없이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겪거나 고통을 많이 받게 되면 자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 키워드 보면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세 모녀법.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제 송파세 모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7월 1일부터 세 모녀법이 뭐 시행된다고 해도 이번 부천 세 자매 사건의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죠. 현재 부천 같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냥 뭐 올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고 또 자기 단독 주택이라는 아파트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운 생활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 불규칙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자기 주택도 없었고 이런 측면에서 송파 세모녀 사건하고 지금 부천 세자매 사건은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 하지만 이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의 사건을 보면은 이게 44평의 아파트에 거주를 했는데 일견 볼 때는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고 38세 된 아들이 또 사업을 하다 망했거든요. 더군다나 그 누나하고 매형이 사업 때문에 이혼하면서 8살 된 조카까지 같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2천만 원 보증에 160만 원에 사는 겉만 리치족이었지 굉장히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왜 지방자치단체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냐면 그러한 어떤 수입이 계속 존속되는 걸로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들이 볼 때는 부유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5명의 예. 생을 마감하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여실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송파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 이번 세자매 사건도 그렇고요.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는 어떤 심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사실 한 가족이고 운명 공동체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강하게 작용해 있는 거죠. 예. 예. 서양은 물론이고 중국만 해도 이런 면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가족의 어떤 뭐 아버지의 실직이라든지 다쳐서 경제적 어려워졌을 때 가족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오히려 한국보다 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봤을 때 이 가족 전체가 네. 이렇게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가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개인 자체의 인권을 우리가 가족끼리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이 속보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4시 반에 3차 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심판원 징계에는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그리고 당직 직위 해제 등 5가지가 있고요. 제명이나 당원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당규상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부천 세 자매 사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예, 다음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우리 사회가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뭐 이른바 OECD 회원국이 됐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잇따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개인적 관점에서는요, 이 성공의 기준이 너무 획일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100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50을 가지고 있지만 50 가지고 만족하자 이렇게 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삶의 목적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사회가 너무 한 가지 기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가 우선 문제가 되겠고요. 사회에서도 그런 다양한 방면의 자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요즘 그것이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취직도 어렵고 대학 진학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 요즘 중학생들은 행복은 성적순이다라고 믿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젊은이들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에 더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정말 뭐 빈곤층이 아니고 네. 좀 풍요롭게 살다가 중산층으로 살다가 전락한 경우에 어떤 좀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좀 사회적 좀 그런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뭐 저는 그런 부분의 사건도 많이 예. 해보고 직접 예. 접해봤는데 지금 최근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서초동 얼마 전에 예. 있었던 그렇죠. 그 서울의 유명 사립대 MBA를 졸업하고서 애국계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더군다나 자기 아파트가 1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상태에서 실직을 했다고 해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본인이 결국은 구속이 돼서 지금 영의 몸이 돼 있는데 이런 상태가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현재 위치에서 너무 높은 쪽만 바라보는 이런 상태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생활에 대해서 질적으로 낮은 그런 심리를 갖게 되는 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국회가 지난해 1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막기 위해 송파 새 모녀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도 문제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른 상대적 빈곤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이셨던 백기종 팀장 그리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신 노규식 박사 두 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